오늘은 불안돈목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무학대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계가 동북면 병마사로 안변에 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온 동네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집에서 석가래 세 개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또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졌어요. 이성계가 깜짝 놀라 꿈을 깼어요. 옆에 있던 노파에게 꿈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해몽을 좀 부탁하오. 그랬더니 그 노파가 이성계의 입을 틀어막고 말하기를, 내게 꿈을 말하지 마시오. 장부의 일을 하잘것없는 여자가 알겠소.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설봉산이 있어. 그 산의 토굴에서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소이다. 그 중에게 해몽을 부탁해 보시오. 이성계는 곧바로 토굴을 찾아가서 보니까 스님이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기도삼매경에 빠졌어요. 인기척을 내도 꼼짝도 하지 않아서 이성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서야 돌아앉은 그 중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어느 짐승이 왔나? 이렇게 이성계와 무학은 만나게 됩니다. 수인사가 끝나고 나서 이성계가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무학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꿈이 천기를 누설할 것 같으면 큰일이 아니겠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법이요. 이성계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실은 어젯밤 꿈에 온 동네에 닭이 울더이다. 그게 어떻게 울더이까? 꽃귀여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무학이 말하기를, 꽃귀여는 고귀위라는 뜻이요. 고귀위는 고귀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온 동네의 닭이 울었으니 온 나라에 귀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예고입니다. 또 이런 꿈도 꾸었소이다. 무너진 집에 들어가서 석가래 셋을 등에 지고 나왔소이다. 스님이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은 후에 머리를 숙이면서 말하기를, 축하하오. 하오나 이것이야말로 천기이니 함부로 말할 것이 못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이성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등에 석가래를 진 것은 왕자 형상입니다. 이런 꿈도 꾸었소이다.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졌소이다. 그러자 무학이 말하기를, 꽃이 떨어지면 마침내 열매가 생기고 거울이 떨어져 깨지면 소리가 나지 않겠소.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결실을 뜻하는 것이고, 거울이 깨지는 소리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기인이 혼자만 알고 천운에 따를 준비를 하시구려. 이 이야기는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건국 신화처럼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계와 무학의 만남은 시작되었는데, 무학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무학은 성이 박씨이고 이름은 자초이고 호가 무학입니다. 경상도 삼기현 출신으로서 1327년에 태어났고 18살에 출가를 해서 소지선사에게 머리를 깎이고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용문산 해명국사에게 불법을 배운 후에 묘향산 금강굴 등을 찾아서 수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초에 연경에 가서 지공선사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왕사로 있던 나홍선사를 만나서 수년을 머물다가 공민왕 5년에 귀국하여 수도에 정진했다. 나홍은 무학을 상당히 인정을 해서 무학을 전법제자로 삼았지만은 나홍의 제자와 문도들의 반대로 익발을 전수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나홍 제자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학이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는 점도 있었고, 당시에 보수적이던 나홍 제자들과는 달리 진보적 사상이 너무 강했던 무학의 선진적인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나홍의 곁을 떠나서 오랫동안 토굴에서 살았는데 무학은 이때 설봉산 토굴에서 이성계를 만나 해몽을 해주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뒷날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왕사로 활약을 합니다. 일찍이 도참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신라의 고성 그 도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도선이 말하기를 한양은 전국 산수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왕성이 들었을 것이며 왕성의 주인은 이씨가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려 왕조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당히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 중엽에 윤관으로 하여금 북악산 남쪽에 오얏나무를 심었다가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자 베어버리기도 했다. 이것은 오얏나무라는 것이 오얏니자와 통하기 때문에 그 오얏의 성한 기운을 없애서 이씨가 왕조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 예종 때 그 권신이었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딸을 왕비로 들여보내고 그 권력은 아주 대단했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그 당시에 떠돌던 18자 위왕, 18자 위왕 한자를 파자해보면 18자 위왕이 오얏니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성이 왕이 될 거다. 이런 도참사상을 믿고서 임금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고 귀양을 가게 됩니다. 후에 그 무신정권의 한 사람이던 이의민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은 성공을 못했다. 그렇다면 무학 역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목자득국이라고 하는 고사에 대한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 고려 말의 불안정한 정국에서 이성계가 찾아와서 꿈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목자득국의 주인공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하몽차사 얘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몽차사 때도 마지막에는 무학대사가 가서 설득을 해서 이성계를 도성으로 모셔오는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무학과 정도전은 서로 그 풍수지리학을 바탕으로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무학은 인왕산을 진산으로 하고 북악과 남산을 좌우의 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도전은 대왕은 남쪽을 향하는 법이지 동향을 향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면서 북악산 아래쪽을 극구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무학은 그 화산인 관악이 정면으로 바라다 보이는 곳에 궁을 세우면 관악산의 화기가 뻗쳐서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자 정도전은 관악의 화기는 가운데 있는 한강이 막아낼 수 있다고 지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 조정은 정도전의 의견을 채택해서 북악산 아래에 궁궐을 짓고 궁궐을 남쪽으로 향하게 했으며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불을 잡아먹는다는 전설의 동물 그 해태의 석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태조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후에 만조백관들과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학대사도 함께 자리를 했어요. 잔치가 무르익자 태조 이성계는 무학에게 농담을 겁니다. 대사, 오늘은 우리 파탈하고 피차 흉허물 없이 놀아봅시다. 무학은 손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올 뿐입니다. 태조는 크게 웃으면서 넌지시 말했어요. 오늘 대사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니 꼭 돼지같이 생겼소이다 그려. 이 말을 들은 좌중은 웃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무학은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고 한마디 합니다. 소승이 배웁기에 대왕께서는 꼭 부처님을 닮으셨습니다. 그러자 태조는 심드렁하게 말했어요. 아니, 나는 대사를 돼지에 비유했는데 어째서 대사는 나를 부처님이라 하시오. 오늘은 군신의 예를 떠나자 하지 않았소. 무학은 너털웃음을 웃고 난 다음에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대왕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세상 만물이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님같이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처럼 보이는 법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연긴장하여 태조의 눈치를 살폈어요. 신하가 임금에게 돼지의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나 태조는 파한대소하면서 말을 했어요. 내가 졌소이다. 여기에서 불안돈목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조선개국 후에 그 숭유 억불 정책이 있었지만은 무학은 유생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유생들과 무학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개혁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 서로를 가깝게 했을 것이고, 동시에 무학은 권력이나 재물의 욕심이 없었기에 중심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그 태조의 왕사로 있으면서 왕도를 정하는 일과 그 황궁을 건축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했는데, 그 후 자신의 소임이 끝났음을 알고 조용히 왕사직을 물러나서 수행에만 전념하다가 1405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에 큰 공이 있었던 무학대사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 불안돈목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살펴봤습니다.